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던 날, 상간녀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이혼하면 당신만 망가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아직 터지지 않은 지옥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8세였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법무사가 맞이했어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협의서 작성하러 오셨죠? 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하지만 정희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복잡할 건 없었어요. 남편분은 합의하셨나요? 네, 합의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어요. 정희는 2098년 경제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월급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재료를 사서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남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정희가 벌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 작은 딸이 고등학교 갈 때 모두 정희의 돈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참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1년 후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8살이었어요. 정희보다 30살이나 어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니. 왜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웠다고? 정희는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돈 벌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여기 예약제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법무사를 무시하고 정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 맞으시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훈입니다. 네. 그 여자. 당신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남편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이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법무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하지만 도훈은 정희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이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봉투를 보았습니다. 정희도 봉투를 보았어요. 1억? 네. 제 전 재산입니다. 도훈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요? 아닙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네. 그 여자 때문에 제 가정도 망가졌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도훈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한미선입니다. 제 아내였어요. 아내요? 네. 정확히는 곧 전 아내가 될 겁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그럼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네, 맞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이혼을 미뤄야 하죠?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하시면 제 아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상간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법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정희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면 그 여자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당신 남편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게 된 후 압박했거든요. 헤어졌다고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보이시죠? 사진에는 여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두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남자들입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입니다.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여러 번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곧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7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름, 날짜, 장소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네. 사진, 녹음, 문자 내용 모두 있습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혼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 남편에게만 갑니다. 그럼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겠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왜요?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뭔데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법정에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이요? 네. 제가 모든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제출할 시간입니다. 도훈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다른 가정도 지켜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받아주세요. 정희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도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훈은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법무사가 정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는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요. 정희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미뤄야 하나?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서명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간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아, 전화 주셨군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도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선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호텔, 식당, 자동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네,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돈 보내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 당신 부인한테 말할 거야.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뜯어낸 거예요? 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협박했습니다. 도우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아내 통장 내역입니다.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이게 다 합의금이에요? 네. 총액이 3억 원쯤 됩니다. 3억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걸 직업처럼 했습니다. 도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돈을 받았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곧 요구할 겁니다. 도은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혼 위자료 외에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은 될 겁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는 겁니다. 도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시면 당신 남편이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돈을 받고 사라지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사기죄, 공갈죄로 고소할 계획이에요. 정희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현재 진행 중인 외도 관계의 증거입니다. 도우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당신 남편과의 관계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랑 제 남편은 헤어졌다며요?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도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둘이 만나고 있어요. 사진에는 한미성과 박성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군요. 헤어졌다고. 네. 제 아내는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석 달 미루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제가 고소합니다. 그때 당신도 상간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도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받게 됩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더 참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제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해요. 네. 도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석 달이 길게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도우는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석 달을 더 참을 수 있을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 정희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도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방에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씨, 저 이도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결정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내일 만나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도훈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집입니다. 도훈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희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도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훈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도훈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보셨죠? 네. 가족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도훈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30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네. 5년 전에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훈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제 손녀입니다. 지금 4살이에요.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였어요. 서연아, 왔구나. 도훈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없어. 도훈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와? 나중에 올 거야. 아이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할아버지 친구야. 안녕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할아버지 이야기 중이야. 응. 아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혼을 미루고 아내와 싸우는 이유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저 아이는?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요. 도훈은 복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집을 나간 후로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저녁과 주말은 제가 돌봐야 합니다. 도훈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도훈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 아이를 버렸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나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 제 아내는 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힘들다는 핑계였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만 도망쳤습니다. 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상처받는 걸 못 봅니다. 이해해요. 제 아내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면 도우는 정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른 가정도 망가집니다. 다른 아이들도 상처받아요. 정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딸.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참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경제 위기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려고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도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정희는 도운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석 달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도운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어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몰래 확인했어요. 도운이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야겠어요. 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마트 갈 거예요. 우유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도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더군요. 얼마를요? 5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천만 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 없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답니다.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정희 명의였어요. 30년 동안 정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당신 남편은 내일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요? 도운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함께 가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와 도운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성우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정희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층이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8층입니다. 812호.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올라가요. 하지만 봐야 해요. 직접 봐야 한다고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훈도 따라 탔어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812호 앞에 섰습니다. 도훈이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선이었어요. 다음 주면 준비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 그래, 확실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거야. 정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한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하면 바로 같이 살자.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한다고 거짓말하고 돈까지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내 남편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신경 꺼. 곧 이혼할 거야. 한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돈 줘? 당연하지.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을 거야. 한미선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이 막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참으세요.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도 있었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다 알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돈 줄 테니까 나한테만 잘해. 박성우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김정혜 씨,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었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닙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건 당신 남편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네. 당신 남편을 압박해야 합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하세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도훈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었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랑 오래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말해야 해. 도훈 씨 말대로. 정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보.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박성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정희를 보았습니다. 뭔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오늘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남 호텔 812호. 한미선 씨 만났죠?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준다고 했죠?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따라갔어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박성호는 일어섰습니다. 도청했어?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정희도 일어섰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라고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당신은 이 집에 얼마나 보탰어요? 계약금도 내가 냈고 대출도 내가 갚았어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가 벌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술만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돈 주겠다고요? 내가 번 돈을?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어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훈이 준 증거 자료였어요. 이거 봐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여자, 당신만 속인 게 아니에요. 박성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어요. 여러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냈고요. 뭐, 당신도 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라고요. 박성호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그 여자 남편이 준 거예요. 남편? 네. 이도훈 씨, 그분도 피해자예요. 박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속은 거였어. 이제 알았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돈만 원했던 거예요. 박성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래요. 바보였어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주면 어쩌려고 했어요?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거짓말이에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돈 받으면 연락 끊을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겠죠.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녹음했어요.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한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 믿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내가 말해줄게요.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혼은 미룰 거예요. 뭐? 석 달만 기다려요. 그동안 그 여자를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네. 사기죄,
공갈죄로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도훈 씨랑 협력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협조해야 해요. 박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증거를 모아요. 그 여자와의 대화, 문자, 모든 걸 저장해요. 알겠어. 박성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나 방으로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협조하기로 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석 달만 참자. 그러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꾸준히 증거를 모았어요. 박성호도 협조했습니다. 한미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저장했어요. 그동안 한미선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호는 시간을 끌며 증거를 모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정혜 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오전 정희와 도훈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성호도 함께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미선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도훈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네.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이제 그 여자가 처벌받을 겁니다. 도훈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선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도훈에게서 들었어요. 조사받고 있답니다. 부인하나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말을 못하더군요. 정희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이혼 협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달 전 서명하지 못했던 그 서류였어요. 정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희.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한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혔어요. 끝났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훈 씨, 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셨네요. 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김정희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기소됐습니다. 곧 재판 받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정희 씨. 네.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축하 겸해서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훈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이도훈 씨도 이혼하셨죠? 네. 1달 전에 확정됐습니다. 손녀는 잘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도훈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네. 제 삶의 이유예요. 도훈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일단 쉬고 싶어요. 오래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세요. 충분히 쉬셔야죠.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손녀 키우면서 천천히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도훈도 시계를 봤습니다. 김정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이도훈 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도운 거죠. 도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친구로요. 네, 좋아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도훈 씨도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박성우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혼 확정됐다며? 그래. 오늘 서명했어. 엄마, 고생 많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엄마 대단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혜 씨 판결 났습니다. 한미선 씨요? 네. 오늘 선고 받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집행유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도 내려졌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총 3억 원입니다. 그동안 뜯어낸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는군요. 네. 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도 다 토해내야 하고요. 그래도 처벌은 받았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도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이겼어요.
위자료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요? 당신 몫은 2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그런 돈까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도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이 넘었네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를 막았으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죠.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는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혼도 했고 그 여자도 처벌받았고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도훈 씨,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막막해요. 당연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요. 하고 싶은 일?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뭔데요? 요리요. 젊었을 때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 벌느라 시간이 없었죠. 그럼 이제 배우세요. 지금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도훈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 든 정희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칼질부터 다시 배우고 레시피를 외웠어요.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했어요. 정희 씨, 재능 있으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음식에 정성이 느껴져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큰아들과 작은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와, 엄마. 이거 다 만든 거야? 큰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요리학원 다니잖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작은딸도 감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어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진짜 잘하시잖아. 작은딸도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 며느리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봤나 봐요. 이제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대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너무 기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도 엄마랑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일이네요. 정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김정혜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함께 싸워줬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야말로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김정혜 씨 요리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네, 나를 지키는 시작이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훈은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웃고 있었어요. 늦게 왔지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재벌 앞에 선 산속 소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평생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눈이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산 깊숙한 곳에 비닐과 나무판으로 덧댄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태사는 눈을 떴어요. 오두막 안은 추웠습니다.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연탄을 아껴야 했어요. 태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와 칼을 들었어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태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여기저기 토끼 덫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 태사는 토끼를 바구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약초가 자라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약초를 캐며 태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사는 이 조용함이 좋았어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말이 많으면 약해진다고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지만 태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점심때쯤 태사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박복래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태사나 왔니? 복래는 68세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졌어요. 네, 할머니. 태사는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많이 캤구나. 토끼도 한 마리 잡았어요. 복래는 태산이 가져온 약초와 토끼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라면과 연탄을 줬어요. 태산아, 라면 좀 더 가져가라. 요즘 날씨가 무서워.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산에서 살아요. 태사는 라면 몇 개와 연탄 몇 장만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싫었어요. 복래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태산아, 너 어릴 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 가볼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태산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복례는 문 앞에서 태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 태산은 생각했습니다. 부모, 기억 안 난다. 대신 산이 기억한다. 태산은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사고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복례 할머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산은 연탄을 난로에 넣었습니다. 불이 붙자 방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벽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요. 태산이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목걸이였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태산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어요. 태산은 가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자신의 유일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산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토끼는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태산은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 태산은 연탄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산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태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고였을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태산은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산에 못 가겠네. 태산은 오두막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탄을 조금 더 넣고 토끼를 손질했어요. 점심때쯤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세워졌어요. 태산은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오려나? 태산은 불안했습니다. 눈보라가 오면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연탄과 식량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람은 오두막을 흔들었습니다. 태산은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녹이며 밖을 걱정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비명 같았어요. 태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어요. 태산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길 아래쪽이었어요. 태산은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태산은 눈밭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 태산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랬어요.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노인의 손에는 작은 기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윤도균. 그 이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의 귀가 웅하고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륙건설?
태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술을 마실 때마다 뱉던 이름이었어요. 그 대륙건설이 너희 부모 잡아먹은 거야. 산을 갈아엎다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태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대륙건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윤도균?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에 찬 작은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는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인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였어요. 살리면 또 누군가가 죽는다. 태사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태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물 좀.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사는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노인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살려줘. 노인의 손이 떨리며 태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태산은 낮게 말했습니다. 산에선 돈이 종이에요.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나왔어요.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는데 하얀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었어. 제발.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이 보였어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저기 가면 연탄 난로가 있고 따뜻한 물이 있었어요. 벽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 태산의 유일한 물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안다. 태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태산은 눈을 떴어요. 일어나세요. 태산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힘이 없었어요. 태산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태산은 13살이었고 노인은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산에서 자랐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눈보라를 헤치며 태산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분쯤 걸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문을 닫자 바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난로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더 넣었어요. 불길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산은 물을 데웠습니다. 약초를 넣어 차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차를 노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노인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왜 살렸을까? 태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되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거였어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태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태사는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바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태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조금씩 잡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산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태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자네가 날 살려준 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노인은 태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이름이 뭔가? 강태산이요. 태산. 좋은 이름이야. 노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태산은 물을 떠서 노인에게 건넸어요. 노인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나는 윤도균이야. 태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네는 혼자 사나? 네. 부모님은? 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윤도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네.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연탄을 더 넣었어요. 윤도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오두막, 비닐로 덧댄 벽, 작은 난로. 가난한 삶이 한눈에 보였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산이 편해서요. 가족은 없고? 없어요.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구나.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차를 다시 끓였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윤도균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난로 소리만 들렸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 등산하다가 눈보라를 만났지. 혼자 오셨어요? 아니, 수행원이 함께였는데. 헤어졌어. 윤도균은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태사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충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렇겠지.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대가 찾으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구조대가 오면 이 사람은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하지만 지금 눈앞의 노인은 그냥 약하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태사는 라면을 끓였어요. 두 그릇을 만들어 하나는 윤도균에게 줬습니다. 미안하네. 이런 걸 먹게 해서. 괜찮아요. 저는 늘 이렇게 먹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 먹어본다. 태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도균은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어요. 태사는 밖으로 나가 장작을 모았습니다.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작도 준비해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도균은 잠들어 있었어요. 태사는 벽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태사는 펜던트를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어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태사는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윤도균이 깨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태사나. 네. 자네. 학교는 안 다니나? 안 다녀요. 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배울 게 없어요. 윤도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배워야 해. 세상은 넓어.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도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난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공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회장님이시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윤도균이 놀라 태산을 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나? 위성 전화기에 적혀 있었어요.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대륙건설 회장이야.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 윤도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지.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업하면서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 그래서 사고가 났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어. 죽기도 했어. 내 잘못이야. 태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걸까?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어.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찬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하나? 태사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사는 약초를 더 달여 윤도균에게 주었어요. 윤도균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어디서 구하나? 산에서 캐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시구나. 태사는 대답하지 않고 약초를 계속 다렸습니다. 윤도균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이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태사는 윤도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해 하는 말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난로의 불이 타닥거렸어요.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산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남자는 윤도균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냉랭했어요. 윤도균이 눈을 떴습니다. 상구야, 왔구나. 네, 회장님.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최상구는 윤도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회장님을 구해준 거냐? 네. 최상구는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애야, 비켜. 너 같은 애가 손 떼면 문제된다. 태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아직 약하세요. 최상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야. 비켜. 최상구는 태산을 밀쳐냈습니다. 태산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죠.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힘들어. 조금만 쉬자.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태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상구의 태도가 수행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도균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밖으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최상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사 나가면 끝입니다. 회장 실종. 산에서 저체온으로.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애 하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처리하면 돼요. 태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야? 최상구가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사는 재빨리 난로 앞으로 갔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죠. 내일 아침에 가시면 됩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애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여기 제 집인데요. 시끄러워. 나가. 최상구가 태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오늘 밤은 밖에서 자. 안 들어와도 돼. 하지만 닥쳐. 최상구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산은 밖에 남겨졌어요. 밤은 추웠습니다. 태산은 오두막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최상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였어요. 태산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최상구는 약병을 열어 물에 타려고 했습니다. 윤도균이 마실 물이었어요.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너 밖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거 독약이죠? 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애 따위가. 최상구는 태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두막 벽에 밀쳤어요. 태산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윤도균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구야, 멈춰. 회장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회사는 제 겁니다. 유원장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윤도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구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난로 옆에 있던 연탄이 툭 떨어졌어요. 불씨가 튀었습니다. 비닐로 덧댄 천막 한쪽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은 나무와 비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불에 약했습니다. 태산은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데었어요.
윤도균은 연기를 마시며 기침했습니다. 최상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나가세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태사는 윤도균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윤도균은 힘이 없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 천장까지 불길이 치솟았어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태사는 윤도균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다해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나가야 해요. 윤도균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태사는 윤도균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는데 태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작았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사는 칼을 꺼내 창문의 비닐을 찢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회장님, 여기로 나가요. 태사는 윤도균을 밀어냈습니다. 윤도균이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태산도 재빠르게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사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윤도균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사는 윤도균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도균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오두막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최상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태사는 최상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죠. 회장님을 죽이려고.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비웃는 표이었어요. 증거 있어? 애 하나 말로는 아무도 안 믿어. 위성 전화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 넌 산에서 혼자 사는 애잖아. 최상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끝이야. 화재로 사망. 완벽하지. 태사는 윤도균을 보호하며 섰습니다. 허리에서 칼을 꺼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최상구는 웃었습니다. 칼? 그걸로 뭘 할 건데?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더 큰 칼을 꺼냈습니다. 등산용 칼이었어요.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상구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사는 옆으로 피했어요.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 태산은 비틀거렸습니다. 최상구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췄습니다.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할머니.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복내는 헐떡이며 가까이 왔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태산아, 너 괜찮아? 네, 할머니. 근데 저 사람이. 태산이 최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복내는 최상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너. 최상구. 최상구도 복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대륙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박복내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현장 책임자였지. 안전장치 안 하고 공사 강행한 사람. 최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공사장 사고로 태산이 부모가 죽었어.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회장은 현장에 없었어. 다 저 사람이 한 짓이야. 복내는 최상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안전비를 빼돌렸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넌 도망갔지. 최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윤도균. 복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구나. 윤도균은 복내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집 앞까지 찾아갔었어.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당신 집 앞에서 울었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윤도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태산이 엄마야. 사고로 다쳤는데도 아기만은 지키려고 했지.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문전박대했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윤도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복내는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엄마는 그날 밤 죽었어. 병원비도 없이. 태산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켰어. 내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떠났지. 태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래, 내 엄마가 회장한테 받은 거야. 내가 회장의 핏줄이라는 증거였어.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회장의 손자야. 태산아.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손자라고?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내가 내 손자였구나.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이 작은 철 조각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일 리 없어. 복내는 태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겼어. 너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내가 널 키웠지. 태산은 복내를 보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면 힘들어할까봐.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 저를 버리셨죠?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태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집 앞까지 찾아갔다며요. 어떻게 몰라요? 나는 그때 비서가 처리한다고 했어. 돈을 주고 해결한다고.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태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도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태산은 윤도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금 죽일 수도 있어. 복수할 수 있어. 하지만 태산은 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상구가 움직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복내가 소리쳤습니다.
태사는 최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최상구도 달렸어요. 눈밭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상구는 빨랐지만 태사는 산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춰 섰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 마세요. 태사는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상구는 비웃었습니다. 넌 날 죽일 수 없어.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내 눈빛이 말해줘. 넌 착한 애야. 최상구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 최상구가 태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옆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으악! 태산은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쓰러졌어요. 최상구는 태산 위로 섰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때 복례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큰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 복례는 나뭇가지로 최상구의 머리를 쳤습니다. 최상구는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태산이 일어나 최상구를 밀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최상구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태산과 복례는 절벽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죽었을 거야.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태산은 다리를 절뚝이며 윤도균에게 돌아갔습니다. 윤도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도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산아, 나를 죽여도 돼. 내가 잘못했어. 태산은 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도균을 보았어요. 살릴지 죽일지.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태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윤도균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왜? 죽이면 저도 회장님처럼 되니까요. 태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엄마도 아빠도 돌아오지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례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태산아. 정말 잘했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온다. 이제 내려가자.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균을 부축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오두막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태산의 집은 사라졌지만 태산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태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 아래에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윤도균을 들것에 눕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이 아이 덕분에 살았어. 의료진은 태산도 치료하려 했습니다. 학생, 다리 다쳤네요. 치료해야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치료받아야 해.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잘 돌봐줘. 의료진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이었어요. 태산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분주했어요. 태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태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사나, 괜찮니? 네, 할머니. 저 회장, 만날 거니?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복례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 할머니는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산 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대륙건설 법무팀입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다면. 태산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와. 할머니 여기 있을게. 태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법무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특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윤도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들어오자 윤도균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태산아, 왔구나. 네. 태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색했어요. 앉아라. 윤도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다리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어. 사과요? 그래. 내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어. 내 엄마가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했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회사만 생각했어. 돈만 생각했지. 사람은 뒷전이었어. 태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날 살려준 건 기적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살렸는지.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도균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줘.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가 내 손자라는 증거지. 태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윤도균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일부를 내게 상속하는 서류야. 태사는 놀라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받아야 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태사나. 윤도균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비록 늦었지만 책임지고 싶어. 태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니?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 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사나. 정말 미안해.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죽이지 않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도균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상구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윤도균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대륙건설 윤도균 회장 극적 구조, 수행비서 최상구 살해 미수 혐의로 조사, 20년 전 공사장 사고 재조명. 태사는 병원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윤도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손자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도균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가족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태사는 텔레비전을 끄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태사나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회장이 너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한대.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산이 좋아요. 그래도 생각해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복례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산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산에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새로운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지어준 집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난방 시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는 여전히 산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태사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약초를 캐다가 태사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보였어요. 윤도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태산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러 왔지. 윤도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태산아, 정말 서울로 안 올 거니?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학교는? 마을 학교에 다니기로 했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을 존중해. 윤도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열어봐. 태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가 차고 있던 그 목걸이 기억하지? 내가 내 엄마에게 준 거였어. 네. 이건 새로 만든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태사는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태산에게 할아버지가. 태사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살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법정에 설 거야. 법정이요? 그래. 20년 전 사고에 대해 내 책임을 인정할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윤도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배웠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윤도균은 법정에 섰습니다. 뉴스는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윤도균 회장, 과거 공사사고 책임 인정. 유가족에게 정식 사과. 법정에서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유가족들이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윤도균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대륙건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윤도균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이 맡았습니다. 윤도균은 재산의 절반을 사고 유가족과 산골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어요. 태산이 사는 마을에도 새 학교가 생겼습니다. 태산은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개학식 날 태산은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복내 할머니가 태산을 배웅했습니다. 태산아, 잘 다녀와.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어요. 복내는 태산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연탄처럼 말이야. 연탄이요? 그래. 연탄은 뜨겁게 타면서 남을 데워주잖아. 너도 그래. 회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태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사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태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산 학생이지? 여기 앉아. 태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민수야. 나는 태산이야. 잘 지내자. 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방과 후 태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두막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었어요. 회장님? 태산아, 왔구나. 윤도균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저녁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어. 태산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요리 실력이 형편없거든. 괜찮아요. 두 사람은 오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태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윤도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태산아, 나를 언젠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눈보라가 멈춘 산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태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내 사람을 선택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태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윤도균도 살렸어요. 태사는 처음으로 산이 아닌 세상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